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청춘을 보낸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장녀랍니다. 결혼 후에도 사업 실패한 남편 대신 식당을 차려 지금까지 가장 노릇을 해왔죠. 그런 제 모습을 평생 안쓰러워하시던 아버지는 몇 년 전 충청도 시골집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아프신 것도 숨기시다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버지. 생전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에 저는 매일 기일만큼은 꼭 시골집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작년 아버지 기일에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늘 자식 걱정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 기묘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마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되실 테니 기대 많이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는 작년 10월, 친정아버지의 3주기를 맞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서둘러 설렁탕집 영업 준비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하루 운영을 맡긴 뒤 충청도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게 사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한수가, 너 몸이 재산이라는 거 몰라? 그렇게 뭐든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면 사는 게 고달픈 법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항상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께 농사일로 바쁘실 때면 3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안쓰러워하던 아버지는 술 한잔 드신 날이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똑똑이 한숙이가 못난 아비 만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이 많다.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대통령이라도 해먹으랜데.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장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할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가족 챙기느라 늦어지는 결혼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당시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 쳤었죠. 아버지는 그런 예비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어요. 우리 한숙이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으니 앞으로는 꼭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게.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IMF 때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그 이후로는 재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한숨 쉬며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아니 나라고 이렇게 있는 게 좋겠어? 한 번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채 집에만 있었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던 저는 결국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설렁탕집까지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제가 설렁탕집을 처음 열었을 때 찾아오신 아버지는
약주를 잔뜩 드시고 눈물까지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수가, 너 시집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길 바랬는데 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 앞을 떠나지 못하며 설렁탕을 끓이고 종종거리며 손님을 맞는 제 모습을 보시며 아버진 무척 속상해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가게 자리도 잡혔고 수입도 좋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지만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백수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행세만 했고 하나뿐인 시동생까지 틈만 나면 돈을 빌리러 왔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시던 분께 더 이상 마음의 짐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맘때도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자식 걱정만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 특히 저에게 짐이 될까봐 치료도 거부하고 혼자 고통을 견디시다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우셨을까. 아버지, 죄송해요. 장녀라는 게 먹고 살기 바빠서 아버지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후회로 눈물을 찔끔거리는 동안 버스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렸어요. 잠시 후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로 접어들 시간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감나무가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나무였죠. 매년 가을이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나눠주시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따지 않아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마루의 낡은 방석, 방 한켠에 가지런히 정리된 농기구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동생들이 가끔 와서 청소는 해놓지만 아무도 그 집을 팔거나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버지의 영혼이 아직 그곳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을 둘러보며 감상에 젖어 있던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각종 전과 나물, 생선, 탕국에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네요. 사실 그해 제사는 저 혼자 지내야 했어요. 동생들이 다 제각각 사정이 있어 함께할 수가 없었거든요. 둘째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아 중국에 있었고 셋째는 남편 몸이 안 좋아 제주도에 내려가 있어 자주 육지에 나오기 어려워했어요. 넷째는 투병 중인 시아버지의 병원을 지키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저 혼자 가야 할 상황이 되자 남편이 꼭 같이 가주겠다고 큰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작 당일이 되니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걸 어쩌지? 그 고향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난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오늘 우리 아버지 기일인 거 잊었어? 꼭 같이 가준다더니. 상갓집에는 내일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일 새벽이 발인이라 오늘 꼭 가야 해. 미안해.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신세 많이 진 친구라 이건 정말 안 가면 안 돼. 미안하지만 올해는 당신 혼자 다녀와.
오늘이 기일인 줄 알았으면 상가는 어쩌니게 미리 다녀왔어야지. 깜빡했지. 기억해야 할 날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장인어른 기일까지 일일이 기억해? 당신이 다시 한번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럼 내가 늦게라도 어제 다녀왔을 텐데.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화가 났지만 토를 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소에도 저희 아버지 제사에 관심 없던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외아들 녀석은 군대에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생들도 각자 사정 때문에 못 온다고 했으니 그 해는 꼼짝없이 저 혼자 아버지 제사를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음식 준비를 마치고 해가 저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뒤 얌전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녀 한숙이 왔어요. 어쩌다 보니 올해는 혼자 왔네요. 애들이 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절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살아생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찾아와 썰렁하게 제사상을 올리니 죄송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왁자지껄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아버지,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직원도 10명이나 되고 건물도 제 명의로 샀어요. 동생들도 다 잘 지내고 있고요. 둘째 한철이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서 중국에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제사상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여전히 놀고 있다는 건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이 바로 저희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이었거든요. 남들은 정년 퇴직하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재취업을 하는 판에 남편은 젊어서부터 장사하는 마누라에게 기대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가게에 나와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업 구상한답시고 설렁설렁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산 게 꽤 됐답니다. 그런 남편 생각이 떠오르자 절로 한숨이 났어요. 그래도 다른 속은 썩이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중얼거리며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니 밤이 깊어 대충 씻고 잠을 청하러 아버지가 쓰시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장롱과 책상,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라디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보다는 온돌에서 주무시길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이불과 베개가 여전히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펴고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재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왠지 제 곁에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려고 누우니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춰주더군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달 구경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수가, 너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 만약에 누구든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빠가 언제든 달려가서 혼을 내줄 거야. 저 달 보이지? 달이 보이면 네가 어디에 있던 이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 것 같더군요. 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늘에서 절 지켜볼 거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무척 피곤했어요. 새벽부터 서둘러 장사 준비를 마치고 장거리를 이동해 제사까지 지낸 탓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잠깐이라도 단잠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에 다급한 아버지의 호통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몰랐고요. 그때가 아마 새벽 3시경이었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갑자기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뜬 건지 아직 꿈속인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죠. 한수가, 한수가,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망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주위를 둘러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집에 가. 이번엔 더욱 선명하게 절박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하지만 그 다급한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당장 집에 가. 도둑이 다 훔쳐가려고 한다. 빨리 서둘러. 너무나 절실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정말로 급박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재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휴대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3시 15분.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시 정적만 흘렀어요. 혹시 정말 꿈이었나 싶어 머리를 흔들어 봤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제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이 다 훔쳐가려고 한다. 라던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식당에 도둑이 된 걸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진 않았어요. 새벽 시간이니 당연히 자고 있을 것 같았죠. 그래도 미련이 남아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헌데 생각해보니 식당에는 보안업체에서 운영하는 경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별일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이, 정말 그냥 꿈이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죠. 하지만 다시 자리에 누워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절박하게 집에 가라고 하신 것이 단순한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거든요. 게다가 그날이 아버지 기일이었잖아요. 혹시 정말로 아버지가 뭘 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아 다시 한번 시계를 보니 3시 40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헌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옷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숨을 죽이고 걸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사람이 걸어갈 때마다 마루 밟는 소리가 조금씩 났거든요. 하지만 그 시골집은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째 비어있는 집이었고 혼자 제사 지내러 간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쩌지? 정말 누군가 들어온 건가? 아니면 내가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서 헛소리를 들은 건가?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에 또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희미했는데 점점 진해지는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이게 뭐야? 이건 가스 냄새? 네, 분명 가스 냄새였어요. LPG 특유의 냄새가 문틈을 비집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이라 도시가스가 아닌 LPG통을 사용하는데 그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나 황급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죠. 문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두렵던 생각은 가스 냄새를 맡으며 단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문을 열고 나니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가스밸브가 열려 있고 가스레인지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 있었어요. 혼자 종종거리며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실수했나 보다 싶었죠.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가스가 새는 소리를 옷게 스치는 소리로 착각했나? 그래서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들어오면서 가스 냄새가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30분쯤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며 저를 채근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바쁘게 짐을 챙겨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 그대로 시골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둘러 서울집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헌데 급하게 달려온 게 무색하게 겉으로 보는 저희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도둑이 들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흔적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안심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문틈으로 퍼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친 순간 엄청난 가스 냄새가 코를 찌르며 확 몰려왔습니다. 시골집보다 훨씬 더 강한 냄새였어요. 마치 얼굴에 가스를 직접 뿌린 것처럼 강력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시가스 특유의 역한 냄새가 폐를 가득 채운 것 같았죠. 저는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머리가 핑 돌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또 가스 냄새?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간신히 뒤로 물러나 마당으로 나왔지만 이미 가스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상태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쓰러지면서 겨우 119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딱 한마디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초점을 맞추려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니 남편이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긴 병원이지. 당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19가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나 호랍이 될 뻔했다고. 남편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무척이나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같이 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가집 같은 거 뭐가 중요하다고 당신 혼자 있게 해서.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많이 울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기일에 같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겨 더 마음이 안 좋고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런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이렇게 멀쩡히 깨어났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직 애 장가도 못 보냈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에 나 혼자 앉아있을 뻔했잖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진심 어린 걱정과 눈물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돈 버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막상 저를 잃을 뻔한 상황이 되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더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쓰러진 후 119에서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고 즉시 출동해 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구급대원의 말로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가스가요? 정말 이상하네. 시골에서도 서울에서도. 제가 중얼거리자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시골이라뇨? 아닙니다. 그때 경찰 2명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젊은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집안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요. 그게 정말인가요? 새벽에 시골집에서도 그랬어요.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잠그는 걸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루 만에 그런 일이 2번이나... 정말 이상하네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알아차리신 건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가스 냄새 맡고 바로 깨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차마 경찰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깨워주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 제 말을 들은 형사가 인상을 쓰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집 앞 골목 CCTV를 확인한 결과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 한 남성이 댁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싶네요. 그 말에 남편이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네? 그럼 저희 집에 누가 들어왔었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 침입해 꾸민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절 노리고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밸브를 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 사건으로 다뤄질 겁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분노가 가득 담긴 눈으로 주먹을 불끈쥐며 이를 갈듯 말했죠. 살인미수라니 도대체 누가 우리 집사람을... 경찰은 그런 남편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원한을 사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누구와 다투신 일이라도... 경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식당 운영하면서 가끔 손님들이랑 작은 시비가 있었지만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척을 지은 사람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다시 연락드리죠.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시고 서로 한번 나와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간 후에도 남편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보살펴줬죠. 늘 퉁명스러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강지쳐 이룰 뻔하더니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어색하게 그러지 말라고 타박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신혼 때 이후로 그렇게 남편에게 대접받는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시동생도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형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좀 괜찮으세요? 형한테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시동생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네, 서방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경찰은 뭐래요? 범인은 잘 찾고 있는 거래요?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곧 결과가 나오겠죠. 시동생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가면서도 계속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3일 뒤 저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좀 들었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서 안심됐죠. 근데 퇴원하고 일주일 후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한숙 씨,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찾은 건가 싶어 반가우면서도 겁이 났어요.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같이 보였죠. 저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마주 앉은 형사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혹시 남편분과 사이는 어떠신가요? 네? 남편이요? 글쎄요, 평범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시죠? 제 말을 들은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몇 장의 사진을 제 앞에 놨어요. 이 사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형사가 꺼내놓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거든요. 다른 사진에서도 그 여자와 식당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남편분이 약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 전부터라니. 제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단 말이 되는 거였죠. 저는 냉정해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당한 사건과 무슨 관련이... 그러자 형사가 제 말을 자르듯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박종수 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새벽 동생인 박종철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방님이랑요? 그것도 새벽에?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분명히 상갓집에 간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지 않는 시동생과 무슨 통화를 한 걸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박종철 씨도 조사해봤습니다. 최근 도박 빚이 3억 정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네? 3억이요? 그렇게나 많이... 가끔 돈을 빌리러 오긴 했지만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도박이고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몰랐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박종철 씨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형사가 출력된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종철아, 너희 형사 오늘 시골 친정에서 혼자 있을 거야. 오늘이 딱 좋은 날이야. 반드시 사고로 보이게 해. 비밀번호는... 알았어 형.
형수님한텐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제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남편과 시동생이 짜고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도대체 왜? 아무래도 뭔가 잘못 조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놀란 마음에 애꿎은 형사에게 마구 소리쳤습니다. 3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남편과 제가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시동생이 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정한숙 씨, 진정하시고 아직 더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형사가 물을 건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저희 남편이랑 시동생을 의심하시게 된 거죠? 제 말에 형사가 한숨을 쉬더니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시골집 마을 어귀에 있던 CCTV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새벽에 그 집으로 접근하는 남자가 보이죠? 어딘가 낯이 익은 뒷모습 아닌가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체구며 걸음걸이가 정말 익숙했어요. 이거 저희 서방님 같은데. 제 말을 들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놀라운 말을 꺼내더군요. 네, 저희가 알아낸 바로도 박종철이 분명했어요. 근데 동일 인물이 서울댁 근처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시골집에서 실패한 후 서울로 와서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골집에 침입해 저를 해코지하려던 시동생이 범행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같은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사고로 위장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깨어나는 바람에 일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당황한 시동생이 저보다 먼저 서울집에 도착해 같은 수법으로 저를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시동생은 자기 차로 한 번에 이동했고 저는 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집까지 왔으니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형사는 망연자실에 있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확실한 쐐기를 박았어요. 박종수 씨와 박종철 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박종철 씨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더군요. 형사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수님 건물 시가가 25억이 넘는다며? 일만 잘 되면 내 빚도 해결되고 형도 그 여자랑 재혼할 수 있고 만사 오케이야. 야, 입 조심해. 그리고 두 번은 안 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딱 한 번에 끝내야 해. 걱정하지 마. 이번에 아무도 없이 형수 혼자 내려갈 거라며. 인적도 드물고 조용한 곳이니까 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이미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박종수 씨는 내연녀와 재혼하고 싶어 했고 종철 씨는 도박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한숙 씨가 죽으면 건물을 팔아 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설명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감과 충격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정한숙 씨가 너무 일찍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계획이 어긋난 거죠. 병원에서 남편이 그렇게 울면서 걱정했는데 다 연기였단 말이에요? 시동생은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병문안도 왔었는데 아마 계획이 실패해서 당황했을 겁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더 애절하게 연기했을 테고 박종철도 일부러 병원에 와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치를 살핀 거겠죠. 사람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니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저 혼자만의 행복 같은 건 전부 포기하며 살았는데 그 가족이 절 죽이려 했다니.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건지 너무나 허무했어요. 저는 넋이나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체포하실 건가요? 이미 박종철은 어젯밤에 체포됐고 박종수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곧 발부될 예정입니다. 살인미수와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셔야 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인 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두 형제가 너무 괘씸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잠시 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 같은 얼굴이더군요. 왔어. 당신 아직 몸도 정상이 아닌데 어딜 혼자 다녀와.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저를 무척이나 생각하는 말투에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동생이랑 짜고 저를 죽이려고 한 주제에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받게 되고 소리쳤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무장하더군요.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정수 씨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그러더니 현관으로 저벅저벅 걸어들어가 멍하게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 당신을 정한숙 씨에 대한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반항했어요. 뭐? 살인미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남편이 팔을 붙잡는 경찰을 거부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여보, 한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살인미수라니?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 경찰이 다 알아냈어. 당신이 서방님이랑 짜고 나 해코지하려고 한 거. 뭐라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어차피 당신 재산이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이가 없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하,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살고 싶었잖아. 나랑 살기 싫은데 내 재산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짓 벌인 거 경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남편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한수가,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됐어. 여기서 말고 법정에서나 설명해. 그때 경찰이 반항하는 남편에게 간신히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끌려간 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그렇게 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의 호구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한숙 씨, 전 박정수 씨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박정수 씨는 정한숙 씨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뭐라고요? 증거가 얼마나 명백한데 언제까지 그럴 거랍니까? 전 절대로 합의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죗값 치르라고 전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새벽 절박하게 저를 깨우던 그 목소리는 꿈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를 지키려고 부르신 거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그 시골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헌데 며칠 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20살이나 어린 여자였고 이미 저를 해코지한 뒤 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동생도 제 건물을 팔아챙긴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갚고 이번엔 자기가 스스로 불법 도박장을 차릴 꿍꿍이까지 꾸몄다더군요. 그 인간들에게 제 목숨은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피고인석에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남편과 시동생을 보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어쩌다 인생이 저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구제불능. 잠시 후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종철은 형 박종수와 공모하여 피해자 정한숙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가 홀로 시골집에 있을 때를 노려 가스 누출을 통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동생은 불안한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피고인들에게 묻겠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그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단지 동생과 농담으로 주고받은 대화일 뿐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의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피고인 박종철은 그날 밤 집에 있었으며 현장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시동생의 신발에서 발견된 시골집 마당의 흙, 현관문 손잡이와 가스 밸브에서도 발견된 지문.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가스 밸브를 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의 새 삶을 꿈꾸며 저를 제거하려 했고 시동생은 도박빚에 목이 졸려 형의 제안을 동의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날 새벽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새벽 3시경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 같았고 곧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깨지 않았다면... 제가 사건을 증언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남편과 시동생을 노려봤죠. 그날의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얼마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동생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평소에 그 능글맞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시동생과 남편의 죄에 관해 설명했어요. 피고인 박종철은 현재 도박빚이 3억이 넘고 여러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하고자 평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시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난 아무 죄가 없어. 그냥 살고 싶어서 형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러더니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황급히 잡으려 했지만 시동생이 미친 듯이 뿌리치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여기서 잡아! 문 막으라고!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관계자들 모두 당황했죠. 저도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행동을 멈추더니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그러더니 고통스럽게 신음하더군요. 시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던 시동생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빨리 의사 불러! 경찰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시동생의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재빨리 시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어요. 심정지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동생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 어이가 없고 겁이 나더군요. 그때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들며 귓가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누구든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빠가 언제든 달려가서 혼을 내줄 거야. 마치 그 말이 사실이 된 것처럼 멀쩡하던 시동생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결국 재판은 연기되고 황당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니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박종철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네요. 심근경색이요?
그 사람 평소엔 심장에 별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젊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다니. 그것도 하필 도망치려던 그 순간에 말이죠. 시동생이 실려가는 걸 보고 혀를 끌끌 차던 사람들이 나누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이고, 저게 바로 천벌이라는 거야. 멀쩡한 형수한테 그런 짓 하려고 했으니 벌을 안 받고 버텨? 그러게 인간답게 살아야지. 아유, 그러게 말이오. 착하게 살아야지. 아우, 무섭다 무서워.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왜인지 시동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경찰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네, 그냥 궁금해서 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뇌사 상태에 가깝다는 것 같아요. 뇌사요? 저는 놀라움으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을 들여다봤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시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더군요. 그때 의사가 보이기에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기, 이 환자 회복 가능성 있나요? 하지만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너무 오래 중단돼서 혹시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심경이 복잡했어요. 시동생이 절 죽이려 했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멀쩡하던 사람이 망가진 걸 보게 되니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 간신히 잠든 저는 기막힌 꿈을 꿨어요.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죠. 몇 년 전 돌아가시기 전 모습 그대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수가, 이제 안심해도 된다. 나쁜 도둑들이 다 잡혔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절 위해서 시동생 혼내주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으셨고 저는 꿈속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는 사라지셨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죠.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재판이 이어졌어요. 시동생은 의식불명 상태라 단독 재판으로 진행됐죠.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눈빛도 흐릿해 보였죠. 피고인은 최후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의 말에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던 남편이 그날은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잘못했습니다. 전 다른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30년을 함께한 집사람을 배신했어요. 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결국 그 재판에서 남편은 저에 대한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근데 정작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벌을 받아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한 마음을 안고 법정을 떠나려는데 남편 측 변호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한숙 씨, 박종수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박종수 씨가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장인어른이 사건 이후부터 매일 꿈에 나타나서 자백을 강요했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박종수 씨의 상태가 많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겁을 먹고, 그러다 지난번 동생이 쓰러지는 걸 본 후 공포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백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남긴 채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노리고 못된 짓을 저지른 형제를 벌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건이 있던 날 새벽, 제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험에서 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남편과 시동생을 괴롭힌 것이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버지 덕분에 전 살았고 그 인간들도 충분히 벌받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계절에 맞지 않는 따스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이제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증오하며 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제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인간들 벌받게 놔두고 전 제 인생 살게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동생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네, 말을 전혀 못해요. 몸도 완전히 마비돼서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네요. 그래도 의식은 멀쩡해서 모든 걸 다 알아듣는다곤 합니다. 눈짓으로만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치료가 우선이라 아마 형은 집행이 연기되거나 정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 어쩌면 그게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는 것보다 더 큰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말에 대답하시듯 시동생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이후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버렸죠. 재산 분할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재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무서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이혼 절차는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군대에 있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다행히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그렇게 파란만장하던 사건이 일단락되고 지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30년을 함께한 남편과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동생에게 뒤통수 맞았지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소중한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저처럼 부모님을 잃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달과 별이 빛나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분의 무탈한 하루를 기원하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